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4월 14일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민중사 1권의 6장 친밀하게 억압당한 사람들 함께 보겠습니다. 표준적인 역사책을 읽다 보면 그 나라 인구의 절반은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탐험자는 남성이고 지주와 상인, 정치 지도자, 군대의 중요 인물도 남성이다. 여성의 비가시성, 여성에 대한 간과 자체는 여성의 지위가 가장 낮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이런 비가시성 속에서 여성들은 흑인 노예와 마찬가지인 어떤 존재였다. 여성의 생물학적 특수성은 흑인의 피부색과 얼굴 생김새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열등한 존재로 대우하는 근거가 됐다. 그렇다. 여성들에게 있어 실제로 피부색보다 생물학적으로 더 중요한 무언가. 출산자로서의 지위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나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들어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성들까지 사회의 모든 여성을 뒤로 밀어내는 전반적인 압력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하인, 성적 배우자, 친구, 자기 아이의 출산자, 교사, 보호자 역할을 동시에 하는 누군가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소중히 여기는 남성들에게 여성의 육체적 특성은 편리한 도구가 되어버린 듯하다. 일부 일처제를 제 가족을 노동과 사회와의 실질적 단위로 삼은 사적 소유와 경쟁에 기반을 둔 사회는 여성의 이런 특수한 지위가 특히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것은 친밀함과 억압의 문제에서는 간의 노예와 비슷하지만 바로 이런 친밀함과 자녀와 맺은 오랜 관계 때문에 때로는 특히 힘을 과시하는 경우에도 동등한 대우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위이다. 억압은 너무도 개인적인 것이어서 근절하기 어려웠다.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숙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함께 사는 복잡한 확대 가족으로 이루어진 아메리카와 다른 지역의 초기 사회에서는 훗날 문명과 사적 소유를 가져오면서 침략해온 백인 사회보다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남서부 준이족의 경우에는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된 가족을 이루었으며 남편은 부인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 여성이 집을 소유하고 토지는 씨족에 속했으며 여성은 수학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은 자기 가족과 함께 살기 때문에 더 안전했으며 여성이 원하면 재산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다. 중서부의 대초원 인디언족 여성들은 농사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었고 의사, 약초 채집자, 그리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는 신성한 사람으로서 부족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부족이 남성 지도자를 잃을 경우에는 여성이 추장이 됐다. 수족의 경우에는 여성이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은 활을 쏘는 법을 배우고 칼을 지니고 다녔다. 수족의 성년식은 젊은 소녀에게 강인한 자부심을 불어넣는 의식이었다. 딸애야, 훌륭한 길을 걸어라. 그러면 대초원 위를 떠다니는 구름의 그림자처럼 거무스름하고 많은 들소떼가 너를 따를 것이다. 딸애야, 충실하고 정중하고 온화하며 겸손하도록 해라. 그리고 자신 있게 걸어가라. 여성이 자부심과 덕을 잃게 되면 샘이 솟아나도 들소떼는 초원으로 방향을 돌리게 될 것이다. 대지에 대한 따뜻하고 강한 마음을 지니고 강인해라. 여성이 약해져서 명예를 잃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쓰러지지 않는단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받았다고 말하면 과장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존중받았으며 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으로 인해 더 중요한 자리를 부여받았다. 백인 정착민들이 아메리카로 왔을 때 조건에 따라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졌다. 초기의 구성원이 모두 남자들로 이루어진 정착지에서는 여성이 성노예, 출산자, 반려자 등으로 수입됐다. 최초의 흑인 노예가 버지니아로 들어온 1619년 90명의 여성이 배 한 척을 타고 제임스타운에 도착했다.
젊고 깨끗하며 상냥한 여성들이 정창민과의 동의하에 부인으로 팔렸는데 그 가격으로 운임만 지불하면 됐다. 이 초기 연간에 많은 여성들, 대개 10대 소년은 계약 하인으로 왔으며 계약 기간이 완료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 그들은 주인과 여주인에게 복종해야만 했다. 미국의 일하는 여성들의 저자들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여성들은 보잘것없는 보수를 받았고 무례하고 거칠게 다루어지기 일쑤였으며 좋은 음식과 사생활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물론 이런 끔찍한 상황은 저항을 불러왔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지 못한 채 각자 분리된 가정에서 생활한 계약 하인들에게 한 가지 기본적인 저항의 길만이 열려 있었다. 가능한 적게 일하거나 주인과 여주인을 곤란에 처하게 하는 수동적인 저항이 그것이었다. 물론 주인과 여주인은 하인의 까다로운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진 않았고 단지 무뚝뚝하고 게으르며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다. 한 예로 1645년 코네티컷 총회는 수전 씨는 여주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감화원에 보내 고된 노동을 하고 형편없는 식사를 하도록 하며 다음 설교일에 교회에 나와 공개적으로 잘못을 지적받은 뒤 명령이 철회될 때까지 매주 그렇게 교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하녀에 대한 주인의 성적인 학대도 다반사였다. 버지니아를 비롯한 식민지의 법원 기록을 보면 이런 문제로 법원에 회부된 주인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일이 특히 악명 높은 사건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틀림없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1756년 엘리자베스 스프릭스는 자신의 노예 생활에 관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 불운한 영국인들이 여기에서 겪고 있는 일들은 영국에 있는 아버지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을 초월한 것으로서 불운한 무리 가운데 하나인 저의 경우만 해도 거의 매일 밤낮으로 고생하고 을의 마소와 같은 꼬역을 감내하고 있으며 그저 아버지라면 반도 못하고 불평만 하셨으리라는 생각에 위안을 삼을 뿐이고 아버지라면 짐승에게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정도로 꼭 묶여 매를 맞기도 하고 먹을 거라고는 인디언 옥수수와 소금뿐이며 구두나 양말도 신지 않고 거의 맨몸으로 더 잘 버티는 검둥이들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담요로 몸을 둘둘 말아서 바닥에 드러눕는 것뿐입니다. 흑인 노예를 아메리카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일들은 종종 화물의 3분의 1을 차지하곤 했던 흑인 여성들에게는 더욱 증폭된 형태로 나타났다. 노예 무역상들은 이렇게 보고했다. 나는 술에 취한 감독관들이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둔 시체들과 나란히 사슬에 묶인 채로 임신한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보았다. 여자들은 종종 숟가락 모양으로 짐짝처럼 구겨진 채로 사람 화물 속에서 땀으로 목욕을 해가며 아이를 낳기도 했다. 갑판에는 사슬로 묶인 젊은 검둥이 여자가 타고 있었는데 팔려와 배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미쳐버렸다. 노예 상태에서 도망쳐 나온 린다 브렌트라는 여성은 자신이 겪었던 또 다른 괴로움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 15세로 접어들었다. 주인은 내 귀에 대고 구역질 나는 말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나는 젊었으므로 그 말의 속에 담긴 뜻을 모르는 채 할 수는 없었다. 주인은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내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하늘과 땅에 대고 내가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 것이라고 맹세했다. 지칠 줄 모르게 하루 일을 끝낸 뒤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밖으로 나오면 주인의 발자국이 내 뒤를 끝없이 밟았다. 어머니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으면 그곳에서도 어두운 그림자가 내 위로 드리워졌다. 천성으로 가꿔 있던 밝은 마음은 슬픈 예감으로 무거워지게 됐다. 하인이나 노예가 아니라 초기 정착민의 부인으로 아메리카에 온 자유 백인 여성조차도 특별한 공경에 직면했다. 18명의 귀여운 여성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왔다. 배가 도착하기 전에 임신한 3명의 여성 가운데 1명이 사산했다. 술상과 질병이 여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봄이 됐을 때는 18명 중 4명만이 살아남았다. 남성들과 함께 황문지에서 삶의 터전을 읽어야 했던 살아남은 여성들은 너무도 필요한 존재이었기 때문에 종종 특별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그대로 남자의 일을 떠맡는 일도 다반사였다. 처음 100년 동안은 아메리카의 개척지의 여성들은 평등에 가까운 지위를 누렸던 듯하다. 그러나 모든 여성들은 식민지인들이 영국에서 가져온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고 기독교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다. 영국 법은 여성의 권리에 관한 법률 결의안이라는 1632년 문서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우리는 혼인이라고 칭하는 이런 결합을 통해 하나가 된다. 사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조그마한 개울이나 작은 강이 모여 론강이나 험범, 템즈강이 되며 보잘것없는 작은 시내는 그 이름을 잃게 된다. 여성은 결혼을 하자마자 피보호녀라고 불린다. 즉, 베일에 가려지게 된다. 마치 구름에 가려 어두워지는 것처럼 여성은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다. 결혼한 여성에 대해 훨씬 더 진실하게 말한다면 여성의 새로운 자아는 그의 동반자이며 주인인 윗사람의 다름 아니다. 줄리아 스프루일은 식민지 시대 여성의 법적 지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부인의 육체에 대한 남편의 지배권은 매질할 수 있는 권리로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부인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죽게 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되지 않았다. 재산에 관해서는 부인의 개인적 자산과 토지에 관한 종신 물권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 외에도 남편은 부인이 가질 수 있는 다른 모든 소득도 취했다. 부인이 노동에 벌어들인 임금까지도 거둬들였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이 공동 노동으로 얻은 수익은 당연히 남편에게 귀속됐다.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갖는 일은 범죄였으며 식민지 법원 기록에는 사생아 문제 때문에 법정에 소환된 여성들의 사례로 가득 차 있다. 아이 아버지는 법의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활보했다. 1747년에 식민지의 한 잡지는 뉴 잉글랜드 보스턴 인근 코네티컷의 관할 법원에서 사생아를 낳은 죄로 5번째로 기소된 폴리 페이커 양의 진술을 싣고 있다. 몇 마디로 저를 농락해서 고귀한 재판관님들이 즐거우시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불행한 여자로 변론한 변호사를 쓸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 법정에 끌려 나온 것이 이번으로 5번째입니다. 2번은 큰 벌금을 물었고 2번은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공개적으로 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법률에는 합치할 줄 모르며 저는 법률을 논박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 자체가 때로 불합리해서 폐지되는 일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법률이 국민을 몹시 압박하기도 합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저는 제가 처벌을 받는 이 법이 그 자체로서 불합리하고 특히 저에 관해서라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과는 거리가 먼 저로서는 제가 저지른 죄가 대체 어떤 성격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5명의 참한 아이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은민들에게 아무 부담도 주지 않았고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잘 키워왔으며 제가 지불한 세금과 벌금이 없었더라면 더 잘 키웠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결혼료를 받지 못한 성직자, 치안관을 제외한다면 어느 누구도 저를 고소할 최소한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제 잘못일까요? 관습과 천성으로 인해 남자를 유혹할 수도 없고 남편에게 자신을 억지로 떠맡길 수도 없는 가난한 젊은 여자들이 법률조차 자신에게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않는데 또 남편 없이 자신의 의무를 자연과 자연의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이자 위대한 명령인 종족 번성의 의무를 어느 곳도 저를 단념케 하지 못한 꾸준한 실행에서 나온 의무이자 그 때문에 제가 세인들의 존중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종종 공공연한 불명예와 처벌을 감내했던 의무를 이행하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제 미천한 견해로는 채찍질 대신에 저를 기리는 입상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메리카와 영국에서 영향력 있는 잡지인 스펙테이터는 가족 내의 아버지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했다. 힘이나 지배보다 더 남자의 생각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나는 한 가족의 아버지이므로 명령을 내리고 의무를 부과하고 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정의를 다스리고 상벌을 내리는 일은 영구적인 나의 고유 권한입니다. 요컨대 독자 여러분, 나는 나의 가족을 나 자신의 왕이자 사제인 가부장적 독립군으로 보는 바입니다.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이런 여성의 복종에 대한 관념을 그대로 들여왔을 것이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남편의 목수가 한 일에 대해 감히 불평을 했던 한 여성에 대한
재판에서 보스턴의 유력한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존 코튼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남편은 부인에게 복종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함은 그릇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또 다른 법을 부과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인들이여 매사에 남편의 뜻에 따르시오. 런던에서 출간된 베스트셀러의 한 권인 1700년대에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널리 읽혔다. 딸에게 주는 충고라는 책이었다. 너는 우선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들이 존재한다는 점, 그것이 세상에 더 나은 질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적인 토대로 삼아야 하느니라. 법의 창조자여야 하는 남성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이성에 더 큰 몫을 가졌으며 따라서 너희 여성은 가장 적절하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순종적인 마음가짐을 더 갖추고 있단다. 너희 여성은 행동을 함에 있어 우리의 이성을 필요로 하며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한다. 우리 남성은 부드러움과 즐거움을 위해 너희의 온화함을 필요로 한다. 이런 강력한 교육이 있었음에도 여성들이 반발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반기를 든 여성은 늘 특수한 역경에 직면해 왔다. 그들은 매일 주인의 감시 속에서 생활하고 서로의 각각의 가정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억압받는 다른 집단의 반란에 관심을 갖는 일상적인 동지를 느끼지 못한다. 앤 허치슨은 13명의 아이의 어머니로서 약초를 이용한 치료법에 식견이 있는 신앙심 깊은 여성이었다. 허치슨은 매사추세츠 만 식민지 초기에 자신을 비롯한 보통 사람들도 성경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목사에게 도전했다. 훌륭한 연설가였던 허치슨은 모임을 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여성이 참가하게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지 목사들에 대한 그녀의 비판을 듣기 위해 60여 명이 보스턴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총독 존 민슬럽은 허치슨을 오만하고 사나운 태도에 빈틈없는 재치와 적극적인 정신, 매우 유창한 입심을 가진 여성으로 이해력과 판단력에 있어서는 많은 여자들보다 못하다고 하더라도 남자보다 훨씬 대담한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앤 허치슨은 2번의 재판을 받았는데 한 번은 교회가 이단이라며 고발했고 또 한 번은 정부의 건의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민사재판을 받는 동안 허치슨은 임신 중인데다가 병든 상태였지만 법정은 그녀가 거의 주저앉을 때까지 자리에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종교재판에서는 몇 주일 동안 신문을 받아 변경이 재발했지만 성경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과 탁월한 언변으로 신문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허치슨이 서면으로 회개를 표했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표정을 보건대 허치슨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민지에서 추방된 허치슨이 1638년에 로드 아일랜드를 향해 떠났을 때 35세대가 그 뒤를 따랐다. 뒤이어 롱 아일랜드 해안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속임수에 속아 땅을 빼앗겼던 인디언들이 허치슨을 적으로 생각하고는 그녀와 가족을 살해했다. 20년 뒤 매사추세츠 만 시절 재판에서 허치슨을 변호했던 유일한 인물인 메리 다이어가 반란, 성동, 스스로 주제넘게 참견함 등의 이유로 다른 퀘이커 교도 2명과 함께 식민지 정부에 의해 교수형을 당했다. 여성이 공공연하게 공적인 사무에 참여하는 일은 남부와 서부 개척지대에서는 당시 환경 때문에 가끔 있긴 했지만 여전히 드문 일이었다. 줄리아 스프루일은 조지아의 초기 기록에서 메리 머그스로브 매슈주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다. 그녀는 인디언 어머니와 영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크리크족의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지아 총독 제임스 오글소프의 인디언 문제 고문이 됐다. 스프루일은 사회가 점차 정착되면서 여성이 공적인 삶에서 뒷전으로 밀리게 됐고 전보다 더 소심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 청원서에서 이런 구절이 있다. 사회 질서의 정책에 관해 깊이 이치를 따지는 일은 우리 여성의 본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프루일은 혁명을 거치면서 전쟁의 필요성이 여성들을 공적 사무로 이끌어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성들은 애국단체를 결성하고 영국에 반대하는 활동을 수행했으며 독립을 주장하는 논설을 썼다. 찻값을 참을 수 없을 만큼 높인 영국의 차세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자유의 딸들을 조직해 영국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여성들에게 자신의 옷을 만들어 입고 아메리카에서 만든 물품만을 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1777년에는 보스턴 다회에 해당하는 여성단체가 만들어졌다. 에비게일 애덤스는 남편 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모임을 커피회라고 설명했다. 유명하고 부유하지만 인색한 상인이 자신의 창고에
240ml의 커피 한 통을 갖고 있었는데 파운드당 6실링 이하로는 위원회에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여자들, 혹자는 100명이라고도 하고 또 혹자는 그 이상이라도 하는 여성들이 집마차와 운반차를 가지고 집결해 창고로 행진해 가서는 열쇠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상인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상인의 멱살을 잡고 집마차로 집어던졌습니다. 사태를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달은 상인이 열쇠를 건네주자 여자들은 마차를 기울여 상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고는 창고 문을 열고 커피를 손수 끌어올려 운반차에 집어넣고 달아났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선 채로 이 거래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4월 14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번 6장에서부터는 여성들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사회적 약자라고도 분류되는 여성들의 지위는 역사적으로 낮았습니다. 결국은 민중이 사람이 돈이 주인인 이 사회에서 사람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이 사회에서 또한 여성 또한 주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또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어떠한 목소리가 또 나왔는지를 그 다음 시간부터는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